결혼 25년. 나 이재민은 53세가 되어서야 내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공익 복무 중인 아들 도윤이가 면회를 왔다. 24세가 된 아들은 키도 나보다 커서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어조였다. 뭐가 궁금한데? 제가 정말 아버지 친아들이 맞나요? 순간 치킨을 씹던 입이 멈췄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들이지.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복무 중에 다른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아버지랑 너무 안 닮았다고.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다른 남자랑. 뭐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25년을 함께 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해요. 그냥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현주가 나왔다. 도윤이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 닮고 안 닮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현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도윤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현주와 마주 앉았다. 여보, 도윤이가 한 말 뭔지 알아? 애들이 하는 말을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게 아니야. 내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현주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5년도 넘은 일이야.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5년 넘은 일이 뭐야? 그때 당신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외로웠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 초기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 현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지금 와서 중요해? 다 지난 일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도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현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잖아. 내가 키웠다고 내 아들이 되는 거야? 25년을 아버지 노릇했잖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25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이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운동회,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가? 유전자 검사해볼 거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가족이 깨져. 가족이 깨진다고? 이미 25년 전에 깨진 거 아니야?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25년간 나는 뭘 믿고 살았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중견기업 기획실 부장으로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찾아봤다.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도 99.9% 정확도로 친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도 20만 원 정도면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현주에게 말했다. 내일 도윤이랑 같이 유전자 검사 받을 거야. 여보, 정말 그러실 거예요? 25년을 바보로 살았는지 확인해야지. 현주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좋을 게 없어요. 도윤이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상처받을 건 나도 마찬가지야. 25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봐. 그래도 도윤이는 죄가 없잖아요. 나도 죄가 없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지. 그날 밤부터 현주는 나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 안방 소파에서 잤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이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도윤이와 함께 검사소에 가서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 끝났다. 담당 직원은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했다. 도윤이는 검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아빠, 제가 괜한 말해서. 아니야. 알아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만약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나온다면 도윤이는 어떤 기분일까? 24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는 아빠가 최고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 같았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저녁 현주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25년 전 일을 자세히 얘기해줘.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살원망하고 우울해할 때였어. 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서 만난 거야? 손님이었어. 자주 오는 단골이었는데 힘들어 보이는 나를 많이 걱정해줬어. 이름이 뭐야? 왜 그걸 알아야 해?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이나 해. 김성우였어. 김성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25년 전에 내 아내를 위로해준 남자의 이름. 얼마나 만났어? 석 달 정도. 당신이 다시 일자리 구하고 나서는 연락 끊었어. 도윤이 임신은 언제 알았어? 그 무렵이었어. 결정적이었다. 시기가 완전히 일치했다. 도윤이가 태어난 건 결혼 1년 후였다. 만약 현주가 결혼 초기에 다른 남자와 3개월 동안 관계를 맺었다면 도윤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분명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무슨 말을? 도윤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현주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잖아. 도윤이를. 맞는 말이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한다.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게 기뻤다. 그럼 25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거네?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정말 몰랐어. 그리고 도윤이는 당신을 아빠라고 믿고 자랐잖아.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도 있잖아. 현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25년간의 기억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봤다. 첫돌, 100일, 입학식, 졸업식, 생일.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났다. 기획실 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 가정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동료가 물었다. 재민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아, 별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5년을 바보로 살았는지 확인 중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셋째 날, 현주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검사 결과 나와도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요. 왜? 도윤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양쪽 부모님들도. 맞는 말이었다. 만약 도윤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양쪽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25년간 손자라고 예뻐해 주셨는데 일단 결과부터 보고 생각하자. 넷째 날 도윤이가 전화했다. 아빠,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알아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도윤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순수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잘못한 건 현주다. 25년간 진실을 숨긴 것. 닷새째, 현주가 김성우에 대해 더 말해줬다. 그 사람은 그때 이혼한 상태였어. 혼자 살았고 직장은 건설회사였던 것 같아.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였어. 지금 53세 정도 될 거야. 나와 같은 나이였다. 그 남자도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혹시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까? 연락처는 모르지? 25년 전 일인데 알 리가 있어? 하지만 현주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엿새째,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결과 나오면 김성우를 찾아볼 거야. 왜 그런 일까지? 내가 25년간 키운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사람은 도윤이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럼 알려줘야지. 현주가 경악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돼? 도윤이는 내가 키웠으니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어. 그날 밤 현주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왜? 무서워요. 모든 게 무너질까봐. 현주가 나간 후 집은 조용했다. 25년 만에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넓고 쓸쓸할 줄 몰랐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부자 관계 확률 0.1%, 즉 99.9%의 확률로 도윤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지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다. 25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도윤이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 도윤이가 옆에서 결과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엄마지.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24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가슴이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남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도윤아, 김성우라는 사람 찾아볼 거야. 누구예요? 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도윤이가 놀랐다. 정말 찾으실 거예요? 응. 25년간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려줘야지. 집에 도착하니 현주가 친정에서 돌아와 있었다. 결과를 보더니 주저앉았다. 이제 만족해? 만족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진실은 알았어.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내가 계속 키우지. 24년을 키웠는데. 그럼 됐잖아. 왜 김성우까지 찾으려고 해?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어.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현주가 울면서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모든 게 복잡해져. 이미 복잡해졌어. 25년 전에 나는 다음날 바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김성호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25년 전 인물이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이름은 김성호, 현재 53세 정도, 25년 전에는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나요? 분당 지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기본 정보는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 사무소도 찾았다. 대학 동기인 박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재민아,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야.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도윤이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거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친생부인 소송이라는 게 있긴 한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 25년이 지났는데? 그럼 시효가 지났지. 하지만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시효에 관계없이 친생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받는 소송이야. 2018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한 케이스가 있어. 희망이 보였다. 그럼 소송 가능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얼마나?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각오해야 해.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12억이고 퇴직금 포함해서 총 자산이 15억 정도 되니까 1000만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할 거야? 가족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미 복잡해졌어. 법적으로라도 정리하고 싶어. 그날 저녁 현주에게 말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할 거야. 그게 뭐야? 법적으로 도윤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거야. 현주가 경악했다. 왜 그런 일까지? 25년간 거짓말했으면 법적으로라도 정리해야지. 도윤이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알고 있어. 같이 결정했어. 실제로 도윤이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빠,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진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도 억울하실 것 같고. 도윤이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했다. 24세가 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성호 씨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건설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재혼했고 현재 부인과 중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김성호에게도 가정이 있었다. 25년 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 때문에 그의 가정도 흔들릴 수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탐정이 김성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줬다. 나는 직접 전화해볼 생각이었다. 그날 밤, 김성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25년 전에 박현주라는 여자분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현주. 현주를 어떻게? 제가 현주 남편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는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다. 김성우와의 만남은 성남의 한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53세의 김성우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약간 나온 배. 이마가 벗겨진 모습까지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현주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에게 보여줬다. 이게 뭐죠? 25년 전에 현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확률로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결과지를 보던 김성호가 손을 떨었다. 그럼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커피가 식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25년간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가 숨겼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몰랐고요.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24세가 됐습니다. 이름은 도윤이고 공익 복무 중입니다. 김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4년을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사진 보시겠어요? 나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다. 김성호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완전히 제가 젊을 때랑 똑같네요. 정말 그랬다. 도윤이와 김성호는 눈매부터 코, 인매까지 빼닮았다. 나와는 전혀 안 닮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현주 씨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어봐야죠. 김성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현주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집으로 갔다. 현주는 김성호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호 씨, 어떻게? 현주야, 25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김성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25년간 숨겨놓고? 당신도 이혼하고 힘든 시기였잖아.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김성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25년간 아들의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의 분노였다.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도윤이가 면회를 나왔다. 집에 들어오더니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다. 아빠, 이분은? 김성호 씨야. 네,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셔. 도윤이와 김성호가 마주보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이구나.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빠가 2명이네. 도윤이의 말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성호는 그날부터 자주 우리 집에 왔다. 25년간 보지 못한 아들과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성호의 현재 가정이었다. 재혼한 부인과 중학생 딸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4세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부인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성호의 가정도 우리만큼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시작됐다. 이 모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윤이가 군대 동기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부터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어. 진짜? 그럼 25년간 엄마가 속인 거야? 응.
지금 친아버지도 만났어. 군대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다. 도윤이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25년간 바람난 엄마 때문에 아들이 유전자 검사까지. 남편은 25년간 다른 남자 아들 키운 거네. 요즘은 이런 일이 흔한가?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가 실명은 아니지만 상세하게 올라왔다. 분당 지역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현주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온 동네에 소문났어요. 소문난 게 내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요가 학원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실제로 현주가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박현주 씨, 남편이 25년간 다른 남자 아들 키웠다면서? 진짜? 그럼 박현주 씨가 바람을 피운 거네? 25년 전 일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지. 현주는 결국 요가 학원을 그만뒀다. 25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친정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현주야, 사위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25년 전에 말했어야지.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현주의 친정 부모님도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셨다.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현주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25년간 바보로 살았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줬다. 재민 씨가 피해자지. 25년간 속은 거잖아. 그래도 도윤이는 잘 키웠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요즘 같은 세상에 25년간 성실하게 키운 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야. 회사 동료들도 나를 지지해줬다. 재민아, 힘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이도윤과 원고, 이재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도윤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졌다. 25년간 의심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 나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다. 아빠,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제게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고마워. 너도 내게는 영원히 아들이야. 김성호도 함께 있었다. 이제 법적으로는 김성호가 도윤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윤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두 분 다 아버지세요. 키워주신 아버지, 낳아주신 아버지. 도윤이의 성숙한 대답에 두 남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현주와는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는 살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2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윤이 때문에 이혼은 안 할게. 현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 25년 살던 분당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25년간의 배신감과 정체성 혼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재민 씨,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25년간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바보가 아니라 성실하게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다. 25년간 도윤이를 키운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6개월 후, 김성호와 도윤이의 관계도 안정됐다. 김성호는 결국 현재 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당신 과거 일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그 아이와 우리 딸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김성호의 부인은 생각보다 관대했다. 다만 중학생 딸은 갑자기 나타난 오빠에게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도윤이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나갔다. 주말에는 김성호와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나와 함께했다. 아빠,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전혀. 오히려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실제로 그랬다. 25년간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도윤이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존재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사가 됐다.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한 것을 동료들이 높이 평가한 것 같았다. 재민이는 진짜 대단해.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원칙을 지킨 거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정리하고. 도윤이는 공익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두 아버지 모두 그를 지원하고 있다. 아빠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우리도 행복해. 나와 김성호가 동시에 대답했다. 현주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 가끔 도윤이를 만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도윤이의 위로에 현주는 눈물만 흘렸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25년간 거짓 위에 살았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도윤이는 여전히 내게 전화할 때 아빠라고 부른다. 김성호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두 호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도윤이만의 배려인 것 같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김성호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려고요. 아빠도 같이 해요. 요즘은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세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다.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김성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저도 고마워요. 도윤이에게 친아버지를 찾아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도윤이를 사랑하는 두 아버지로서. 25년을 쏟고 살았지만 후회는 없다. 진실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정리했고 더 중요한 것은 도윤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형님, 저도 아내가 과거 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세요. 아프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는 죄가 없어요. 계속 사랑해주세요. 혈연보다 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25년을 쏟고 살았지만 진실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매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18년 전 정성민과 결혼하면서 꿈꿨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43세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 하루는 빨래, 청소, 요리의 반복이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상이었지만 어느덧 내 존재는 예린이 엄마, 성민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게 되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영화 보러 가도 돼? 아침 식탁에서 17살 예린이가 물었다. 성민은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늘 그랬듯 나 출근한다라는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대화보다 침묵이 편한 사이가 된 걸까? 그날 오후 자동차 부품회사 부장인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이나 남았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첫 데이트 사진을 보았다. 그때의 성민은 서툴지만 다정했다. 내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의 그는 일과 피로에 지친 채 집에 와서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켰다.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캠핑 사진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연 속에서 불빛 아래 함께 모여 앉은 가족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캠핑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다. 성민은 처음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도 그럴 것이 텐트 치고 장비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주말마저 쉬지 못할 거란 생각이었을 테니 그래도 의외로 그는 수긍했다. 아마 내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첫 캠핑날 성민은 텐트 설치와 화로 준비에 몰두했다. 그의 성격대로 완벽주의적으로 모든 걸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예린이 돕겠다고 다가갔지만 그는 아빠가 다 할게. 너는 엄마 도와라고만 했다. 우리 딸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 옆 사이트에서 한 가족이 다가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 부부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텐트 보이셨어요? 바로 저기예요. 처음 캠핑 오셨나 봐요.
남자는 자신을 김재훈이라고 소개했다. 44세의 프리랜서 IT 엔지니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눈빛은 유쾌함으로 가득했다. 내게 직접 눈을 맞추며 말하는 그의 모습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선한 감각이었다. 저희가 좋은 캠핑장 몇 곳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그의 아내 미경 씨는 차분하지만 친절했다. 아들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자기 텐트로 돌아갔다. 재우는 캠핑 팁을 알려주겠다며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저녁이 되자 성민은 모닥불을 피웠다. 그의 능숙한 손길에 불꽃이 살아났다. 순간 그의 옆모습이 데이트 시절처럼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불을 피운 후 그는 캠핑 의자에 앉아 회사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재훈네 가족이 맥주와 간식을 들고 왔다. 같이 나눠 먹어요. 우리 캠핑의 룰이에요. 첫날은 이웃과 함께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다. 성민도 자리에 합류했지만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재훈은 유쾌한 캠핑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그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에 웃음이 터졌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성민은 또다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엔 저희가 알려드린 곳으로 가보세요. 하늘이 정말 예뻐요. 헤어질 때 재훈이 말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들기 전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캠핑의 재미 때문인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캠핑 커뮤니티 앱을 알려주며 친구 추가를 제안했다.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요. 다들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예린을 봤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딸의 표정이 반가웠다. 성민은 운전에 집중한 채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이런 변화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게도 첫 캠핑 이후 내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캠핑 커뮤니티 앱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재훈이 올린 캠핑 사진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다. 그의 글은 항상 유머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드릴게요. 호수가 보이는 뷰가 장난 아니에요. 첫 메시지를 받은 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18년 결혼 생활 동안 성민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관심이었다. 이건 그저 캠핑에 대한 대화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이번 주말에도 캠핑 안 간대? 식탁에서 예린이 물었다. 성민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주말 출근이 늘었다. 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도 우리끼리 가볼까? 캠핑 장비 다루는 법 이제 좀 알겠더라.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그냥 다음에 같이 가자. 아이의 대답에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말에 저희 가족이랑 캠핑 어때요? 미경이 친정에 가는 날이라 아들 준호랑 둘이 갈 예정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수진 씨 가족도 편하게 오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캠핑 초대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쓴 답장은 이미 경계를 흐리고 있었다. 성민이 출장이고 예린이도 약속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가도 될까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그의 답장은 빨랐다. 당연하죠. 준호도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 결국 우리 둘이네요. 캠핑 초보자에게 좋은 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나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성민에게는 캠핑 동호회 모임에 간다고 했다. 밤새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화장품을 꺼내고 몇 년 전 사두었던 원피스를 입어봤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 쓴 게 언제였을까? 숲속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와, 혼자 운전해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짐은 제가 들게요. 그의 손이 내 짐을 옮기면서 우연히 닿았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나는 10대처럼 가슴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재훈의 텐트는 이미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내 텐트도 도와주었다. 혼자 힘들까봐 미리 와서 자리 잡았어요. 여기가 일출이 정말 예쁜 곳이에요. 재훈의 친절함이 따뜻했다. 성민은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다. 도움을 청하는 법도, 도움을 주는 법도 서툴렀다. 하지만 재훈은 달랐다. 그는 나를 동료처럼 대했다. 모닥불을 피우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된 이야기,
자유로운 삶을 택한 이유. 가끔은 불안하지만 후회는 없다는 진솔한 고백을 들려주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시절, 점점 멀어진 부부 관계,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까지. 수진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아쉽네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재우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호수에서 일출 보러 갈까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성민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다. 메시지도 왔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 예린이 혼자 있다고 해서 걱정됐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성민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감정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질문의 부재가 지금은 고마웠다. 예린은 이미 자기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음날 아침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우리끼리 더 편하게 캠핑해요. 제가 아는 한적한 곳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닥불 앞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캠핑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캠핑 장비를 구경한다는 핑계로 매번 거짓말이 쌓여갔지만 재훈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재훈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2달째 접어들었다. 주말마다 캠핑을 간다는 핑계로, 때로는 캠핑용품 쇼핑이라는 이유로 집을 나섰다. 성민은 여전히 묻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새로운 캠핑 장비가 계속 늘어나는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무관심이 나를 더 자유롭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그날도 나는 재훈을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었다. 엄마, 이번엔 어디로 캠핑 가? 방 앞을 지나가던 예린이 물었다. 양평이야. 계곡도 있고 경치 좋은 곳이래. 순간 예린의 눈빛이 달라졌다. 혼자 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동호회, 그 캠핑 삼촌이랑?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예린이 나와 재훈을 본 적이 있는 걸까? 언제? 어디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휩쓸었다. 무슨 소리야? 어떤 삼촌?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던 캠핑장에서 만난 재훈 삼촌 있잖아.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캠핑 많이 배운 데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저 첫 캠핑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예린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친구랑 카페 갔는데 거기서 엄마랑 재훈 삼촌 봤어. 같이 웃고 있었어. 말문이 막혔다. 지난주는 캠핑 장비 구경을 핑계로 재훈과 도심 카페에서 만났던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친밀하게 손을 잡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바로 그 모습을 예린이 본 것이다. 그냥 우연히 만났어. 캠핑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예린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17살 아이지만 어른스럽게 상황을 파악하는 듯했다. 그날 재훈과의 만남은 취소했다.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예린이 학교에 간 후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성민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평소 그는 이런 것들을 모아두지 않았는데 의아했다. 영수증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 최근 것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재훈과 갔던 카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었다. 성민이 나를 미행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을 살폈다. 잠금화면은 항상 패턴이었는데 예린의 생일로 바뀌어 있었다. 캠핑 관련 검색어가 즐겨찾기에 있었다. 캠핑 모임 종류, 배우자 외도 의심, 아내 거짓말 증거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성민이 의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성민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번 주말에 나도 캠핑 같이 가고 싶은데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다. 갑자기? 나중에 가자. 이번 주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어디로 가는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양평, 계곡 근처,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다른 회원이 알려준대.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캠핑 커뮤니티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재웅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바보 같아 보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민아, 난 그냥 양평 계곡 근처. 여기 보니까 강화도 해변이던데. 둘이서만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아빠, 엄마, 복도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성민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예린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다음 주는 지옥 같았다. 성민은 단 한마디도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직접 요리를 해먹고 직접 빨래를 했다. 내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예린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퇴근한 성민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왔다.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 셋이서. 당황스러웠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혹시 화해의 기회일까?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했다. 이상하게도 성민은 새로운 캠핑 장비를 구입했고 장소도 직접 예약했다. 예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짐을 싸는 것으로 보아 동행하기로 한 듯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성민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 배터리 충전해 둘게. 나중에 돌려받은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든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었다. 재웅과의 대화, SNS 대화,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새로 추가된 메시지였다. 이번 주말에 강화도 해변 캠핑장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성민이 재훈에게 내 휴대폰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덫을 놓은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거짓말이 이제 불꽃처럼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씨는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강화도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성민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뒷자리에 예리는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손톱을 파고 있었다. 성민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재훈이 정말 올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해변 캠핑장에 도착하자 성민은 평소와 다르게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짐을 내리고 주변 경관을 둘러보았다. 그의 평온함이 더 두려웠다. 여기 전망 좋네. 저기 텐트 칠까? 성민이 말했다. 선택한 자리는 캠핑장의 가장자리로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그 순간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예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여긴 화장실 어디 있어? 아이의 평범한 질문에 울컥했다. 마지막 캠핑에서 나눈 대화가 이런 일상적인 내용이라니. 화장실을 안내해주고 돌아오니 성민이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다. 메시지 왔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재훈이 정말 온다는 뜻일까? 성민은 그저 캠핑 준비를 계속했다. 텐트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타프를 펼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다. 그의 손놀림은 평소처럼 능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오후 4시쯤 캠핑장 입구에 익숙한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재훈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 성민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여기요. 김재훈 씨.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번 캠핑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네요. 성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예린이 텐트에서 나왔다. 아이는 재훈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훈 삼촌.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다. 재훈은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성민은 커피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앉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네요.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예리는 바다 보고 올게요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제 아내와 친하게 지내셨다면서요. 성민이 입을 열었다. 재훈은 말을 더듬었다.
그냥 캠핑 정보 공유하고 그랬어요. 캠핑 정보만요? 성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좀 봤거든요. 두 분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상당히 친밀해 보이던데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냥 오해예요. 수진 씨는 항상 당신과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재훈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성민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사랑? 그래서 내 아내와 호텔 가고 차 안에서 키스하고 손잡고 다닌 거예요?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제 책임이에요. 수진 씨는 그만해.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둘 다 그만해. 성민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다. 당신과 같이 있어도 항상 혼자였어. 내가 재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듯했다. 성민아, 난 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8년이었어, 수진아. 18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냈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다는 건 인정해. 일에 빠져 살았고 내 외로움을 몰랐어. 하지만 이렇게 끝내려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재훈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 성민이 소리쳤다. 책임지고 우리 딸한테 설명해줘요. 왜 엄마가 거짓말을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순간 예린이 뛰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예린은 내게 달려들었다. 처음으로 아이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바빠서? 나랑 말 안 통해서. 그럼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선택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예린은 성민에게로 달려가 안겼다. 남편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모습에 눈물이 흘렀다. 재훈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뒷모습조차 보기 싫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 혼자를 두고 도망칠 수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잠시 즐거움을 주는 대상일 뿐이었다. 캠핑장에 어둠이 내렸다. 성민은 예린을 데리고 텐트에 들어갔다. 나는 홀로 캠핑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모닥불도 피우지 않은 그날,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 새벽녘, 성민이 텐트에서 나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이혼하고 싶어? 그가 물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목이 메었다. 너는? 난 모르겠어. 18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까? 하지만 어떻게 다시 믿지? 그의 솔직한 고민에 숨이 막혔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무게가 온전히 느껴졌다. 예린이 어떡하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걔가 제일 큰 상처받았어. 당신이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 그 뒤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왜 생각 못했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단지 눈물만 흘렀다.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예린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가족은 켜지지 않은 모닥불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강화도 캠핑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 집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변했다. 성민은 거실 소파에서 지냈고 예린은 학교와 방을 오가며 최소한의 말만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가해자로 집 안에서 유령처럼 존재했다. 재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어쩌면 당연했다. 그에게 나는 단지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일탈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가정을 그런 허망한 감정에 걸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매일 밤 거실에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날도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예린이 다가왔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일 상담 선생님이랑 약속 있어.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 심장이 무거워졌다. 예린이 학교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래, 당연히 같이 갈게. 예린은 대답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한때는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아이가 이제는 내 존재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학교 상담실에서 예린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교사를 만났다. 예린의 학업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다. 항상 상위권이던 아이가 최근 시험에서는 거의 하위권으로 내려갔다고.
더 심각한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모든 모임을 거부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고 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상담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돌아오는 길, 예리는 여전히 침묵했다. 용기를 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피했다. 그 작은 거부가 내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집에 돌아오자 성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즘 그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아마도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서일 테다. 예린이 상담 어땠어? 그가 물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학교 생활도 친구들과도.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된 이상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혼을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의외의 말이 이어졌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셋이서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가족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각자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성민은 일에 빠져 가족을 소홀히 한 자신을 돌아봤고 예리는 완벽한 부모상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압박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이 가져온 파장을 인정했다.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나를 위험한 길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쉽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는지를. 상담 8주차, 성민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따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시간이 필요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었다. 예린이는 어떡할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가 선택하게 하자. 하지만 주중에는 학교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 테니 주말에만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상담사의 중재로 우리는 3개월간의 별거를 결정했다. 그동안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헤어지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나는 예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살짝 열자 아이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예린아, 엄마 이제 가볼게.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울고 있었다.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내가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면 그때 엄마를 찾아와줘. 언제든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게. 혼자 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점점 가족에게서 멀어졌는지. 별거 2달째, 예린이 처음으로 내 원룸을 찾아왔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다. 별거 3개월째 되던 날, 성민이 연락해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예린도 와 있었다. 아이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상담사 선생님과 얘기해봤어. 성민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하셨어. 지금처럼 따로 살면서도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보자고. 성민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이혼이나 재결합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각자의 상처를 돌보며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주말에 캠핑 가보는 건 어때? 예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캠핑,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곳. 성민과 나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이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좋아? 캠핑 가자. 성민이 대답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캠핑 장비를 꺼내보았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주말, 우리는 강원도의 한 캠핑장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성민은 텐트 설치에 집중했고 나는 식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린이 우리 사이를 오가며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성민이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엄마, 예린이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길이 따뜻했다. 불 좀 봐. 예쁘지? 모닥불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나는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꼈다. 성민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게 커피를 건넸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꺼진 불터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불을 지필 용기가 나에게 있을지
아니면 그저 지나쳐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진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모닥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불이 완전히 꺼져야만 새로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이 얼마나 밝게 타오를지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